아니, 우리가 보통은 새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원을 하면 국회가 이제 열리면 의원 보좌관들이 좀 이동을 해요. 그렇죠? 네네. 많이들 예. 이동들 하고 비어 있는 곳으로도 가고 또 이제 낙선한 분들의 보좌관들을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가서 다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성윤이라고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광주 호남 쪽에서 이번에 당선된 이성윤 의원실에는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요. 네, 그 보좌관 1, 보좌관 2 다 이상해요. 아, 보좌관 1, 보좌관 2. 보좌관 1부터 해보죠. 보좌관 1은 어떻게 이상하죠? 보좌관 1은 네. 이분이 예전에 일했던 직장이 어디냐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라고 합니다. 뭐 공익인권 그러면 또 무슨 느낌이 있어요. 막 느낌. 두 글자. 조국.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센터장이었습니다. 저런. 그럼 내가 기억이 나요. 조민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때 당시에 인권법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다 안 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는 조민 씨가 여기 이게 갔다 그래가지고는 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네. 조민한테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요. 조민하고 그때 한영애고 같이 댕기던 그 남자 동기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학 갈 때, 의대 갈 때 이거를 썼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자기의 경력으로. 네. 근데 사실 세미나에 간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근데 조민이 세미나에 온 거를 나는 본 적이 있다 이러고 법원 가서 뻥쳤던 애가 얘예요. 보좌관 1. 네, 아주 전문 용어를 많이 지금 섞어가면서 써주셨어요. 맞습니다. 뻥쳤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거 다 밝혀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그때 이거 뭐 아니, 당시 같이 갔던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예. 학생들도 그 안에 참석했던 학생들한테도 다 또 검사가 다 물어보고 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결국 그렇게 한 게 바로 이런 대가가 있었군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요. 예. 조국하고 이성윤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고 아. 이자는 바로 문재인 시절에 승승장구를 했던 근데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법무부 장관 했으니까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되죠. 이제 연결되네. 연결이 되죠. 무슨 연결고리가 있지?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초기부터 쭉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은 검찰이라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죠. 어차피 아시다시피 검찰의 그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선에서 네, 다 맞아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구나. 근데 이제 조국 의원실에 데려가기에는 너무 눈치가 보였다거나 그렇겠죠. 아니면은 이미 뭐 받은 사람이 많아서 보좌관을 찾고 있는 이성윤한테 연결해 줬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고마운 거지. 자기 딸의 자기 딸이 당시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 그때부터 야 내가 뒤를 좀 봐줄게. 어찌됐든 이렇게 거짓말 해줘라는 서로 간에 약속이 없었다면 그렇게 위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위증이잖아. 위증이죠. 그거 해달라 그랬겠죠. 그때 센터장이 조국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너무나 빤한 거짓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인권센터에 있던 사람이 어쨌든 보좌관이라고 랍시고 지금 이성윤이라는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보좌관 2는 누구죠? 보좌관 2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최모 씨라는 사람인데 네. 얘는 이제 김병욱 의원실에 있었는데 네네. 김병욱 의원이 이번에 분당 을에서 김은혜 의원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분이 지금 거기서 뭐 성남시장을 하려고 지역을 흐른다니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제 직장을 잃었으니까 그렇죠. 다른 데를 구하고 있으니까는 이성윤 의원실에서 또 이 사람을 받았어요. 네. 근데 뭐 경험 있는 보좌관 데려다가 쓸 수 있죠. 뭐 이런 경우 가능하죠. 많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네. 더 악질이에요. 예. 그 지난 대선 때 네. 그 민주당에서 터트렸던 거 있잖아요. 대선 며칠 전에 대장동의 몸통은 그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네네.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그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네네. 조우형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조우형한테 커피 타줬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민주당에서 네. 최재경 가짜 녹취록을 만들었어요. 네. 최재경이라고 하면은 누군지 아시죠? 그 박근혜 때 마지막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 때 마지막 민정수석 그 대검 중수부장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그때 이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할 때 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재경 그 중수부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있었는데 네. 최재경이 얘기한 것처럼 해가지고 윤석열 그때 그랬지 이런 거를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최재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검찰은 이게 김병욱 전 의원과 그다음에 이 보좌관 이 둘의 대화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아예 이건 조작이었구나. 예, 처음부터. 조작이어서 최재경은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만배와 신앙님은 이 편집을 한 거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말들을 서로 신앙님과 김만배라는 사람은 등장하고 실제 인물인데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여러 가지를 짜깁기 해갖고 뉴스타파가 마치 조우영이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인 것처럼 방송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가짜 뉴스가 뭐냐면 최재경을 흉내를 낸 거잖아요. 최재경 목소리로. 아, 네. 그렇죠? 가짜로 아예 AI도 아닌 사람들이 아예 그걸 가짜로 해서 대선 여론 조작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당사자가 사실 그건 피의자 아직 수사를 아직 안 근데 했으니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잠깐만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안 받았을 리가 없는데. 아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수사를 받고 있어요. 기소를 아직 안 기소가 했어요. 안 됐어요. 기소는 안 되고 피의자 신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생각을 하냐면 이거예요. 자, 김만배가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지? 권순일.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인데 수원지검장 시절에 뭘 수사를 했냐면 이석기 통진당 사건을 네, 수사했을 맞아요. 때 바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통진당한테 그 통진당 사람들이 하는 청소회사의 수의계약으로 청소를 몇 년을 맡기잖아요. 네. 그걸 김수남 수원지검장이 김만배한테 알린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석기 수사를 하는데 아로 수사를 하는데 바로 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연루되어 있다. 라고 흘리니까 지금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나 이거 봐드릴게요 하면서 김수남을 동원을 해서 이걸 봐줬다. 나중에 그 정지상한테도 얘기하고 해갖고 굉장히 자기가 뭐 봐준 것처럼 하잖아요. 제 말이 길어졌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50억 클럽 운운하면서 봐줬던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 박영수. 최재경 이름까지 나와요. 최재경 이름까지. 최재경한테 50억을 줬다 안 줬다는 건 모르겠지만 아직 안 밝혀졌지만 최재경까지 마치 이 김만배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상한 게 이거야. 김병욱이나 혹은 이 최모 씨는 최재경이라는 사람을 흉내낼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김만배가 힌트를 준 거야. 그랜드 플랜이었다. 이번에 김만배가 그러니까 박영수가 뭐 부산저축은행에서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최재경이 연관이 돼 있고 나랑 다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 대선 조작팀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니냐. 일단 그런 의심이 지금 드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이 의원실은 통째로 없어진다. 통째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수사가 진행되면 지금 성남시장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김병욱 전 의원. 그렇구나. 그래서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최모 씨는 이번에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 아직까지 수사하고 있어요? 전 당연히 기소했는 줄 알았어요. 기소 아직 안 됐어요.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됐잖아요. 두 사람. 신앙님이요? 신앙님하고 김만배하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김만배가 중요해요. 김만배가 여기까지 아마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최재경 사건까지. 그래서 뉴스타파하고 JTBC하고 다 순차적으로 이것들을 다 보도를 하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딱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성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이성윤은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이어서 그렇죠. 무죄로 확정될 것 같아요. 김학의 불법 김학의 출국 불법 사건. 사건. 그건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좌관 일도 사실 재판에서 위증을 했는데 아직 수사를 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기소 단계. 이 사람은 계속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이성윤은 이번에 초선이기 때문에 뭔가 보좌관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자기가 민주당에서 이번에 공천받기까지 도와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맡기는 사람들 다 그냥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보좌관이 아마 최고 높은 사람이 4급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보좌관 출신들이 4급
행정관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재판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재판이 확정돼서 뭐 집행유예라든지 실형을 받지 않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보좌관으로 임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이지 사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정말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평론가님 워낙에 네. 이렇게 전과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는 그렇죠. 뭐 전과 하나쯤 있는 거는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또 찾아봤더니 야 이번 22대 저 국회는 정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역대 최고령 국회예요. 도로 더 그 연령이 더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역대 가장 많은 전과자 3분의 수입니다. 1이죠 거의. 그렇죠. 이제 뭐 후보자 때부터 이제 3분의 1 가까이 됐고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 가장 많은데 1, 2, 3위가 있어요. 가장 전과가 많은 사람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다 민주당이더라고요. 아 그게 왜냐면은 그 대학 때 운동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집시법 뭐 이런 거. 실제로 운동권만이냐 하고 저 따져봤어요. 아 그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1, 2, 3위가 다 운동권 경력만으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뭐냐면 1위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이 김민석, 서영석, 신장식. 어디 있지? 그건 2, 3위고 1위가 누구더라? 전과자 1위가 신정훈이요. 신정훈. 신정훈이란 사람인데 5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죄. 아 이거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차 운전하고 가면서 이거 탁 치여가지고는 경찰을 다치게 했거나 그런 게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권 아니잖아요. 운동권 기록으로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이런 전과를 포함해서 5건의 전과로 1위였어요. 그 다음에 2위가 김민석, 서영석, 뭐 신장식 뭐 이런 사람들인데 신장식 운동권 아니에요. 아이고 마찬가지예요. 김민석은 운동권이지만 이 전과 기록을 보면 별 이상한 거 많아요. 추징금 그러니까 왜 추징금 안 냈다고 뭐 얘기 듣고 했던 그 왜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신장식은 음주를 세게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음주전과 등등.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신장식은 조국당이긴 하지만 3명이 4건으로 김민석, 서영석이 민주당으로 다 4건인데 왜 여기는 한 사람이 없을까? 전과 사범 또 있는데 이재명. 그 뭐 일부러 빼드렸나? 우리가 다 아니까 뺀다 봐요. 우리가 다 진짜 아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이재명도 지금 2위다. 공동 2위. 근데 연합에서 지금 눈치 보나요? 이재명 왜 빼? 글쎄 왜 뺐지? 연합 기사가.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22대 총선에 이런 전과자 스펙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22대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 기록이 더 늘어날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허벌나게 많을 거예요. 재판받고 있는 인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고 또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도 이번에 재보궐 많을 거래요.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이 가장 많은데 민주당이 거의 50명 가까이 고발당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30명 가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사실 무고 당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 숫자가 모두 다 포함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아까 전반 말씀하셨듯이 이번 보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공석으로 말미암아 보궐이 많아질 거다. 미니 총선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회 얘기인데요. 이재명 찬양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엄청 나오는데 이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니 개딸들이 이재명 책을 도로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2018년에 김혜경 씨가 밥을 지어요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정치인 남편을 내조를 하면서 보양식을 어떻게 먹이고 막 그런 내용의 요리책 같은 거예요. 그때가 경기도지사 때. 네, 경기도지사 때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막 사주자고 붐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비 내는데 힘들지 않겠냐 하면서
개딸들이 지금 막 그 책을 사주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한 23일부터인가 며칠부터 원래는 하루에 한 50권 정도 팔리던 책이 500권씩 팔리고 어젠가는 1,500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의 가격이 16,020원이거든요. 예. 근데 인세가 네. 한 10%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전 책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책 팔릴 때마다. 예, 그러니까 1,600원씩 떨어지는 건데 네. 하루에 뭐 500권씩 팔린다면은 1,600 곱하기 500 하면 80만 원이죠. 그렇죠. 예, 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암만 이렇게 책을 사줘도 저는 변호사비 충당하기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재판이 우리가 4건이잖아요. 4건. 4개 재판. 4개 재판이라 그래서 4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위증교사 있고 선거법이고 이거 이제 대북송금 기소됐고 네. 또 하나 대장동은 네. 대장동 있고 백현동 있고 성남 FC하고 다 이렇게 병합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거의 7, 8건 정도 되는 거고 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같은 데는 네. 기록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볼 것들이 많아서 네. 사실상 이거 하나가 웬만한 사건의 3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총 변호사 수가 몇 명 정도 되나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하. 총 뭐 20명 이렇게 나오고 대장동 그 병합 사건만 해도 아니 다 총 합쳐서? 지금 아, 하고 네네네. 있는 것들이 네. 2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 중에서 이렇게 중복된 사람도 있어서 네. 사실상으로는 16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내가 이재명 관련해서 이 건도 맡고 있고 저 건도 맡고 있으면은 중복돼 이 건 있으면? 돈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20명이 같은 회사라서 이름만 올려간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이 사람들 돈도 이렇게 다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문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리고 재판이라는 거는 수사 단계 1심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정말 네. 중요한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만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는 한 사람당 1,000만 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수사 단계에서만 한 2, 3억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와. 이 건과 관련한 수사만 지금 재판을 갖고 있는 것만 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게 21년인데 네. 21년 3월 신고한 재산이 28억이고요. 28억. 22년에 32억이고 23년에 34억, 그다음에 올해 3월에 신고한 게 31억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재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늘었다가 이제 올해만 뚝 떨어졌는데 생각을 해보면 네. 아파트 값이 요새 뚝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남의 아파트 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네. 제가 또 딴 데 기사를 보니까는 네. 21년하고 지금하고 현금 자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금 자산이 계양동 집 사면서 4억 8천 보증금 뺀 거 보면은 네. 1억 7천밖에 안 줄었어요. 예? 1억 7천밖에 안 줄었어요. 변호사비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모르겠어요. 변호사비를 안 내고, 변호사비 안 내고, 이렇게 변호사들을 또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아까 재주가 있나? 변호사들이 너무 착해서 뭐 그냥 300만 원만 받고 돈 해줬다 그러면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이상하고 근데 이 재판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도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이렇다는 거지 이재명 그 대표 부부는 김혜경 씨 옛날에 해경궁 네, 김씨 김씨 사건. 그거 사건 해가지고 그 경기도지사 나갈 때도 또 수사받고 재판받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네. 권순일 대법관 사건이 들어가는 게 형 강제 입원 선거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예, 예. 이때 대법관 정관까지 끼었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 또 수사받고 1심, 2심, 3심 다 각자 페이를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얼마 전에 김병영 시장 그 검사 사칭 관련해서 선거법 그렇죠. 위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의 한 10건 정도의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총합하면. 네네네. 그렇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재산은 줄지 않아요. 재산 안 그러니까 줄어. 개딸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재산 살 진짜, 거면 한 사람당 100원씩 사줘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재명 부부는 진이에요. 램프 마술사야. 진이한테 소원을, 진이는 원래 3번밖에 안 하지만 한 3,000번을 하고 있어요. 자, 변호사비 좀 대납해 주세요. 그러면 변호사비가 펑펑 나와. 펑펑 나와. 벌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이 있었던 그 재판만 하더라도 기억하시죠? 어마어마한 변호사가 뒤에 한 초호화판. 10명이 따라 들어갔어요. 초호화판, 아주 그냥 로펌 중에 로펌들
뭐 동원해갖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재산 안 줄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나와요. 21년, 2년, 3년 계속 이게 늘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법카가 또 얼마나 요술방망이야. 경기도지사 할 때 돈이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일제 샴푸 사다, 뭐 또 과일 사다, 이거 다 어디서 사? 법카로 사요. 생활비 1전 한 푼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재산을 불리는 사람한테 무슨 변호사비가 지금 들 것 같아서 뭐 책을 사준다?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응? 이건 그냥, 이게 조국 일가도 똑같아. 조국 일가도 운동학원 있고, 지네들이 돈 번 거 있잖아. 근데 갑작스럽게 영치금이 영치금 보통 한 2억이 영치금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부인 들어갔다고 동정심 유발해서 그 책을 몇 권을 냈어요. 그 책 낼 때마다 책 좀 팔아달라고 또 북콘서트에. 그래갖고 일가가 모은 돈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거 갖고 장사를 한 거야. 나도 책 써야지. 책. 책. 근데 저는 쓰세요. 그때 예. 선거 나갈 때 전 출판 기념회도 안 했었어요. 아이, 출판 기념회를 왜 안 해요? 그거 한 번 하면은 이따만한 박스에 액수 그냥 펑펑펑펑 들어가잖아. 왜냐면 저의 인생이 그리고 예. 책을 낼 만한 뭐가 없어서 나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낼 거야 했는데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전지현 변호사님만큼만 살면 책 한 3만 권도 더 써. 지금 완전히 무슨 범죄자들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정말 추악한 일을 벌인 사람들이 전부 다 금배지도 한다고 마치 화려하게 산 것처럼 몽땅 책 내는 세상에. 난 너무 양심적이야. 너무 지나치게 양심적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그러니까 화가 나네, 화가 나. 난 약간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 응, 그러게. 어찌됐든 이게 얼마나 웃긴 기사입니까? 책 사서 이재명을 돕자. 이 개딸이 좋아서 한다는 짓이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스스로를 좀 스스로를 도와야 돼,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뭐 기탁금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근데 기탁금은 8천만 원 되는데 거기 국민의힘이야 지금 경쟁이 빡세니까는 당원들한테 막 문자 돌리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네. 민주당은 뭐 이미 정해졌는데 뭐 문자를 돌려 그냥. 혼자 추대하는데 뭐. 맞아. 그냥 아니 전당대회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최고위에서 그냥 추대하면 되지. 그렇죠. 아니 그냥 끝나지 뭐. 왜 전국 순회는 왜 해?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정치는 안 한대요. 원샷 경선한대요. 원샷 경선이 진짜 웃긴 게 나 한 번 딱 하는 줄 알았어. 네. 그 기사의 마지막 구절을 안 읽어서 그래. 뭐라고 돼 있어요? 원샷이 딴 뜻이 아니고 전국은 돌아다니고 싶어. 근데 원샷은 뭐냐면은 발표만 한 번만 한대. 발표를. 그러니까 득표한 거를. 왜냐면 경기도에서도 이재명승, 전라도 이재명승 계속 그러기 민망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또 이게 득표율을 얘기하면 99%가 찬성했다. 이걸로 나올 거 아니야, 다 전국이. 그러니까 그게 쪽팔리니까 한 번만 우리 발표할게요, 마지막에. 이게 원샷이래. 그럼 돈 많이 들겠다. 돈 민주당이 그 돈이 지금 아깝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 받은 돈으로 그렇게 쓰는데요. 펑퍼 세금으로 쓰는 거지. 어차피 정해져 있으면 그 돈을 아껴서 불우이웃 돕는 거 어때요? 그렇죠. 개딸들이 말이죠. 이재명한테 돈 줄 거 있으면 불우이웃을 도우라고요. 팬덤은 다 그렇게 하잖아, 솔직히. 김호중 팬, 김호중 얘기해서 그렇지만. 김호중 기부라도 하지. 기부라도 하잖아. 좋은 일 하겠다고. 팬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법카로 모든 걸 다 하는 이재명을 돕겠다 그래. 빨간색이 10살 젊어 보인대요. 누가요? 저기 댓글에. 그걸 또 열심히. 맞아요. 이향씨. 댓글 또 읽어드려야지. 손현숙님.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ZAQWSX09님. 그게 뭐야?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저기가 아이디가. 어쨌든 이 두 분 슈퍼챗 진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전지현 변호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진짜. 전 변호사님 결혼하셨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전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계속. 그리고 전 변호사님 너무 똑똑하고 바른 소리 잘하고. 근데 입 다물고 있으라는데요. 좋게 봤더니 통과. 그건 통과.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게 이재명은 혼자 나간다고 치고 최고위원은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무슨 경쟁이 붙었냐면 아부 경쟁. 얼마나 더 멋있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찬양할 수 있나. 나는 그래서 아부를 뭐라고 했는지 찾아봤더니요. 네네.
1번 강선우. 강선우 선수 자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점수와 네. 다 매겨보자 한번. 테크니컬 점수. 강선우. 예.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강선우가 열겠습니다. 배고팠고 외로웠고 상처가 많았던 굴곡진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이재명 대표님을 기준으로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또 요렇게 하고 얘기해야 돼. 요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딱 뒤로 묶어야 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아 됐습니까? 아니면 더? 더 나왔어요? 그것도 뭐라 그랬냐면 예.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최고위원 나오네. 자, 기술 점수 5점, 그 다음에 진정성 점수 0점, 그 다음에 미적 점수 8점. 그래서 그다음에 도합 한 20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현희.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기 볼을 좀 빵빵하게 하고 당당하게 느끼하게 얘기해. 예. 당당하게 힘든 내색하지 않은 우리의 이재명 대표님. 마음이 짠합니다. 전현희 흉내내기 너무 근데 가슴이 힘들어. 먹먹해서 감동적이야. 목소리가 좀 이렇게 느끼하시잖아요. 그러세요 하면서 그냥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게 있어야 돼요. 네.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전현희는 내가 좀 어울릴 것 같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지배하고도 무도한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현희는 제가 조금 흉내를 더 잘 낸 것 같으네요. 전현희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18점 드리겠습니다. 강선우가 조금 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경기 아직? 도당위원장에 도전한 사람. 누구요? 근데 그 경기 도당위원장에 도전한 사람이 어느 기사에는 김승원이라고 나와 있고 어느 기사에는 정진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김순영, 정진욱 둘 다 나갔는데 네. 지금 우리가 김승원을 좀 더 많이 언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승원이가 뭐 판사 출신인데 GSG지. GSG지. 그 판사인데 GSG지 바로 그. 그리고 7077 뭐 대통령실 뒷번호 이거 나왔다고 이거 천공 보느냐고 물었을 때 7070. 천공이냐 뭐 이렇게 헛소리했던 바로 그 판사는 아무나 되나 봐. 아무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이야, 최악. 뭐 국회의원도 아무나 되는데 뭐 판사 아무나 하는 거 뭐. 아니 근데 경기도당위원장만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당위원장도 강위원이야, 강위원. 도전하는 사람이. 한총련 의장, 그리고 몰라요. 저기 사람 죽인 그 이종권 치사 사건 알잖아요. 프락지로 몰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난 프락지는 윤호중만 아는데. 청년을. 그런데 그 프락지로 몰아갖고 한총련 의장이 사실 전체 어떤 책임을 졌어야 되는 바로 그 강의원 그것 때문에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민주혁신회의 대표인데 근데 뻔뻔하게도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진욱이라는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DJ 이후 독재 정권의 탄압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이 이재명이래요. 이거 민주당 조금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조금 있으면이 아니라 거기 민주당에 한번 가보고 싶어. 당사에 노무현, 김대중 두 사람 사진 뗀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만 딱 걸어놨어. 이재명으로 다 도배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나를 지켜주면은 창피해 좀 이런데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나 봐요. 아이고 그때 못 보셨어요? 언제? 강민구가 최고위원. 아버지 얘기할 때. 와서 90도 저를 왔는데 막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 좋아하는구나. 너무 좋아하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근데 거지. 이분들이 다 이제 최고위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강선우, 그렇죠. 전현희. 그렇죠. 근데 근데 아부를 하는 것도 아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최고위원 되고 싶고 뭐 도당 위원장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고 아부를 안 하려면 나처럼 욕심이 없어야 돼. 난 누구한테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입에 발린 소리를 못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안 해요. 처음부터 못 할 것 같아요. 입에 발린 게 아니라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상대방 가슴을 아프게 만들 것 같아요. 늘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해요. 나는
그 전지현 변호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같은 진영의 사람인 게 너무 다행스러워. 내가 만약 상대편이었다 그러면 나는 전지현 변호사한테 판판이 가슴에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 굉장히 강직하시니까. 그리고 굉장히 하고 싶은 말 다 딱 똑부러지게 하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똑부러진 전지현, 똑부러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똑부 변호사.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을 닮았다. 이거 누가 얘기했지? 그거 전현이 아니에요? 강선우가 얘기했나? 국민을 닮았다 강선우가. 국민을 닮은 이재명은 국민을 닮았다. 맞아요. 그 오늘 SBS 라디오에서 국민을 굉장히 많이 닮은 정치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다. 강선우예요, 역시?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내에서 이 대표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아니, 국민이 정과 사범이에요, 다? 나 이재명 닮았다 그러면 기분 나쁜데? 정말? 이건 지금 국민이 단체로 명예훼손 이렇게 걸 수 없나? 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걸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전과 사범을 국민들과 닮았다고 할 수가 있지?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에 우상호가 한마디 했는데요. 이재명 연임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다라고 욕을 했어요. 공부 좀 하라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상호 의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게 배지 달고 있을 때 좀 이런 얘기 하지. 그렇지. 자기가 끼고 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삐졌거든. 자기가 이제 그 서대문에 그만둘 때 약속 좀 해달라. 내 후임을 연대 후배로 좀 해달라. 누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근데 거기다 김동학 꽂았구나. 김동학 꽂았잖아. 그러니까 화났지. 고작 사실 그런 이유로 대의로 화가 나 있지. 대의로. 우상호도 쪼잔하네. 쪼잔. 아니 근데 그건 잘못됐지만 김동학은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그 변호사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꽂아준 것도 나쁜 일이지만 나는 피디님 요거 좀 꺼주실래요? 소리가 계속 나서. 추워. 예. 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개딸들이 입에서 공부 얘기가 나와. 정청래도 공부 얘기가 났어요. 유상범 의원한테. 국회법 좀 공부하고 오라고 하니까 공부는 내가 더 잘했을 텐데. 국회법 좀 공부하러 오라고. 또 얘네들 이 개딸들도 공부 좀 하라고. 공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 공부하라 소리 잘하고 그리고 민주당 패널들도 누구죠?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S로 시작하는 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무지하다, 무식하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잘해요.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패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상대 패널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누구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무지하다 막 그런 얘기를 잘해요. 그분 공부 열심히 하셨나 보죠? 우리가 다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가방끈이 굉장히 길고. 근데 말이 좀 거칠어요. 그건 진짜 안 되지. 근데 난 그분이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다행이다. 한 번 해볼 뻔 했는데 제가 그때 후두염 때문에 방송을 못할 때였어. 그랬구나. 네. 어쨌든 다행이네요, 그거. 자, 그런데 공부 얘기를 잠깐 하면, 변호사님. 예. 선진화법에 그렇게 위원장이 모욕을 줄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나요? 조롱할 수 있고, 정복을 입은, 별단 군인한테,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반성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선진화법에 있어요. 자기가 있다 그러던데, 정청래.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이 의장한테 있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진화법 얘기한 거잖아요. 선진화법은 독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당이 독주를 하지 마라. 다수당이 독주를 하면 소수당이 막을 방법은 몸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물국회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다수당과 소수당은 서로 숙려를 통해서 협상을 해라. 이게 선진화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간사 선임도 안 하고 간사의 합의해서 일정으로 그 일정 따라서 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의사봉 휘두르면서 선진화법을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 법사위 때 아마 방송사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그때고 이제 국민의힘은 처음 상임위를 참석을 했어요. 네. 근데 유상범 의원이 간사로 내정이 돼 있어서 제일 먼저 간사 선임을 하고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정청래가 마음이 급했어. 네. 그래서 바로 막 그렇게 통과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간사 선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름 뭐냐 그러고 막 네. 이랬고 국회법 좀 공부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무시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는 깜빡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두 가지 다예요. 정청래라는 사람의 심성을 내가 아니까. 지금 여기서 기선을 제압해갖고 꿀리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그 앞으로 전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빵 부딪히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거 통과시키고 두 가지 다 노린 그래서 거지. 일부러 일부러. 그 간사선임 쌩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정청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야 추미애가 국회의장까지 나갔던 사람이 법사위원장 하고 싶었어요. 또 끝까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근데 정청래한테 간 건 이렇게 철면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주저함 없이 밀고 나갈 사람은 정청래다. 추미애보다도 정청래다. 이렇게 그래요? 판단하고 정청래를 준 거거든요.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선거 때 내가 가다 보니까 플래카드 막 정청래 마포 갑이죠 거기가. 네. 마포을인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뭐 최민희, 추미애 이런 분들 얘기를 하니까 예. 정청래만큼 센 사람은 없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개딸들이 다 그 커뮤니티에 정청래야말로 법사위원장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어떠한 논리와 어떠한 그런 정당한 그런 이 항의도 묵살하고 쌩까고 정말 완전히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분 학원 강사 출신 맞죠? 맞아요. 뭐 그럴 가르쳤어요? 사람은 네? 뭐 가르쳤어요? 그 저도 학원 강사 출신이 아니라 네. 학원을 소유한 사람. 학원 사업 부자네. 학원을 소유해. 학원을 만들어서 강사들 데리고 와갖고 수업한 사람, 한 사람, 장사를 벌인 사람. 그럼 최민희, 추미애 그 위에 정청래네요? 뭐가요? 그러니까 그 센 걸로, 선수가? 센캐로. 센캐로는 추미애가 세긴 센데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의사봉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다. 그러니까 그대로 했지요. 변호사계의 귀요미 전지현. 하하하. 예전에 전 변호사님 경사TV에서 진행할 때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중도인 줄 알고 변호사님 한때 싫어했는데 착각이었다. 진짜 보수 우파였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나도경 연분홍 사랑님 슈퍼챗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뭐 개딸이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까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는 또 김동현이 요즘 개딸들한테 김동현. 김동현이 경기도에서 인기가 많대요. 그래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친문들 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김동현이 많이 받아주고 있나 봐요. 여러 요직에.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이 김동현 뭐야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는 지난번에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 경과 보고서 2019년도 경기도가 했던 거 물론 이 김동현이 했던 게 아니라 이재명이 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김강민 변호사 있죠? 이화영. 이 사람 경기도의원이에요. 도의원인데 그 도의회에 잘 안 나타난대요. 이거 하느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화영 하느라고 이재명 도와주느라고 어찌됐든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민영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원래 도가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수사 재판 중의 사유로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모르는데 파장을 미칠지가 모르는데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그래서 김동현이 이제까지 무슨 뭐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때 자기가 거부를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김동민 변호사 이 사람은 김강민 변호사 이 사람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봐도 알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로 공소장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2019년 1월에 이제 만났고 19년 7월에 전화했고 그랬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다음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데 1월에 이거는 협약식을 하려고 간 거였어요. 사업 협력을. 그렇죠. 1월 17일 날. 갔기 때문에 그 계획서하고 보고서에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냥
필리핀에 간 김에 전화를 하고 거기서 건네준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제대회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실이 여기 보고서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예, 그래서 공소장에 이 부분이 저는 그 2019년 1월에 간 거랑 달리 이 부분이 적시가 안 돼 있고 이때 그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련해서는 2019년 5월부터 12월인가까지 해가지고는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고 방북을 요청하는 문건이 이게 건너간 거 있잖아요. 있죠. 예, 네 번에 걸쳐서. 그게 증거로 적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하고 그 자리에서 통화했다는 거하고.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영배나 혹은 김강민이가 달라고 하는 서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든 자기네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김동연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원칙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는 걸 고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동연을 대고 엄청나게 지금 개딸들이나 혹은 이 민주당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 사실 그 팩트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김동연이 지금 자꾸 친문들 낙천낙선한 친문들을 자기 세력 만드는 거예요. 받아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아 그리고 그 김동연은 경기 분도를 추진을 추진하고 하는데 있죠. 북도와 남도. 이재명이 그걸 동의를 안 해줘요. 네, 거기서 또 둘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네. 차기 어떤 대권에 있어서 견제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경쟁 관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자, 경기도는 여러 가지 사실 증거들을 남기고 왔잖아요. 첫 번째, 자기가 경기도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경기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꽂았어요. 경기도에 늘공들이 사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공들 들어왔고 또 어마어마하게 산하 기관에 꽂아 넣었다. 근데 그 사람들 한꺼번에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안아 줄 사람을 김동연으로 택했거든. 근데 김동연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가네.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네. 이렇게 달라 그러면 바로바로 줘야지. 지가 뭐라고 내가 특별히 김동연한테 줬는데 또 더군다나 김동연 말고 하고 싶은 사람들도 줄을 섰는데 특별히 김동연한테 준 건데 이런 생각을 이재명 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음 총선 때 그 경기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가져와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가져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뭘 했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김동연이 다 키를 갖고 있잖아요. 꽉꽉 지금 쟁여놓은 캐비닛을 꺼내야 돼요. 그걸 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모 기자님이랑 팟캐스트를 하는데 네네. 그 법카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김혜경 씨 네. 뭐 조만간 기소 한 건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정섭 부장검사를 지금 탄핵한 거잖아요. 이정섭 부장검사가 법카를 제대로 수사를 했거든. 아, 잠깐만. 근데 그 이정섭 그 부장검사의 그다음에 뭐 부인의 남동생의 부인이 지금 조국 혁신당 그 대변인 맞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동생의 부인이 제보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지금 탄핵의 어떤 사유 중에 하나로 계속 처남의 마약 사건 연루 그걸 덮어줬다. 그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어쨌든 그게 아직은 제가 사실 여부는 확실하게 지금 몰라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탄핵할 이유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거나 혹은 어떤 확실하게 징계에 들어가거나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보 하나로 그냥 탄핵까지 간 거니까 어쨌든 이정섭 부장검사가 탄핵에 대해서는 혁혁하게 수사를 제대로 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명원 씨 전임자가 3년 동안이나 같은 일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일제 샴푸만 하더라도 과일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제대로 다 수사가 됐는데 아직 공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좀 전지현 변호사 말씀처럼 경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악행, 어떻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온갖 범죄를 했는지가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보니까 국회 과방위. 네네. 과방위에서 뭐 이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강민구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이죠. 최고위원으로 이재명이 지명한 강민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건 위대하신 수령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뭐 또 그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자 아 이게 영남 남인들의 예법이다 이렇게 깊이 인사하는 것은 뭐 영남 남인들의 예법이다 이런 소리가 또 나와가지고 유림들이 지금 완전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어제 그 과방위 위원 그 회의를 보니까 동영상을 제가 직접 다 봤는데 김장겸 국민의힘 비례대표 MBC 사장 출신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과방위 위원으로 자격 시비를 걸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그랬더니 김장겸 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의원이 아니 그럼 최민희 의원도 앞으로 어머니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장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어제 그 과방위가 열렸어요. 이제 네. 그 상임위에 국민의힘이 처음 출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과방위원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거든요. 근데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이 국민의힘 김장겸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분을 향해서 이해 충돌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상임위 활동이 부적법하다. 왜냐하면은 이 김장겸 의원이 MBC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서 그렇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MBC를 상대로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MBC의 대주주는 박문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과방위의 피감 기관이 박문진이 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해 충돌 사안이다. 저 사람이 과방위에 앉아 있는 거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훈기 의원 개인의 생각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은 법사위에서 뭐 최광욱이라든지 박은정, 뭐 조국 다 빼야 돼. 맞아. 거기 피감 기관이 검찰이랑 법원이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자격이 없어. 이런 것들을 지금 지휘를 하는 사람이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인의 재판이 몇 개야 지금. 지금 보면은 그 이훈기 의원도 저 사실 경인일보 출신인가요? 그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시지를 반박하지 않고 메신저를 바로 저 회의 출석하자마자 김장겸이라는 메신저를 바로 공격 때려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좌파들의 그 토론 방식입니다. 메시지 대응이 좀 논리가 부실하거나 부족하면 메신저를 바로 공격해버리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죠 이게. 그래서 어제 그 과방위 회의가 엉망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김장겸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이 좀 뭔가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면 최민희 위원장도 곧 어머니가 된다. 민주당의 어머니 이야기 같은데요. 이렇게 될 만큼씩 민주당이 지금 엉망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재명은 아버지, 최민희는 그럼 어머니?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나 두 아이의 어머니다 이러고 최민희 의원이 넘어가기는 했는데 네.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은 최민희 의원이 좀 제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충돌 그렇죠.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은 국민의힘에서 반박하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최민희 의원 자신도 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맞아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금 부회장으로 재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노종면 의원이라고 또 민주당 과방위 소속에 있는데 이 아저씨는 YTN에서 불법 파업으로 해직됐거든요. 최민희 의원 2022년 3월까지 했으면 지금이 몇 년인데 아직 3년 안 지났잖아요. 그 정보산업연합회는 LG U+, SK텔레콤 같은 데가 회원사로 참여를 하고 그렇죠,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과방위원장 하는 게 맞냐 소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어머니 소리 나온 거는 민주당 당내에서 자초한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어머니 나올 만도 하지.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나가게 퇴장하게 할 게 아니라 과방위원장이 좀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서는 뭐 국회 윤리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태는 여기까지 간 맞습니다. 거죠. 지금 저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지금 이 사실 국회도 여야가 있잖아요. 공수가 있는데 제가 이 축구 경기 자꾸 비유합니다만은 심판은요 공정해야 됩니다. 심판은 호루라기를 공정하게 불어야 돼요. 옐로우 카드, 퇴장 카드, 레드 카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들이 거기 룰에 수긍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도 그렇고 특히 최민희 그 과방위 상임위원장은 이 회의 첫날부터 너무 편파적이에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메신저를 공격하면은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시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말하도록 놔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시적인 긍정이야. 무시죠. 그러니까 동조한 거죠, 동조.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회의를 편파적으로 특정 진영에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회의장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지금 OECD 10등 국가인데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회 분야가 초인류로 가고 있는데 정치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상임위원장들이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민희 본인도 우리 전재현 변호사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셨지만 통신사에 무슨 직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맡으면서 방송도 그때 같이 하셨거든요. 방송도 이게 했죠.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사실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요. 해당 업계에 근무를 했거나 무슨 타이틀을 맡거나 이러면 3년 안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때 종편에 나오셔서 평론을 하셨어요. 이거 맡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종편에 나와서도 어떤 특정 진영이 이걸 말씀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방통위원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래서 선임을 미뤘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방송 4법 통과시켰죠. 방통위 그렇죠. 제2요건.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방송 3법이었습니다. KBS, MBC, EBS 2사 사장 선정하는 그 법을 방송 3법으로 민주당이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방통위원법까지 새로 집어넣은 게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지금 방송 3법이라는 것이 KBS, MBC, EBS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에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또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 이 법을 바꾸자는 것인데 이게 본인들은 방송 정상화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이 사실 문재인 정권 2017년 5월에 집권하고 나서 2017년 8월에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의원 워크숍에서 돌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의원 워크숍에서요? 네, 의원 워크숍에서 2017년 8월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던 공영방송 이사들 사장을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 이걸 검토해서 페이퍼로 돌렸어요. 그게 그 페이퍼가 언론사로 들어가서 이게 폭로가 됩니다. 그때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들을 빨리 내쫓는 게 중요하다. 왜?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니까. 그럼 이사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침을 하더랍니다. 어떤 거냐? 대학 교수 좋다. 특히 사립대 교수가 좋다. 왜? 사립재단을 공격하면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KBS 강규영 이사입니다. 적어놔야지. 명지대 사학재단 같은 경우 계속 가서 민노총 세력이 두들기면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 강규영 우리 KBS 전 이사 같은 경우는 그 부총장에게 사직서를 냈어요. 무슨 사직서냐? 명지대 사직서를 냈습니다. KBS 이사는 계속한다. 내가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랬더니 부총장께서 만류했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참 강경 교수님 많이 배려한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구체적인 또 투쟁 방식도 하더랍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학교 앞에 찾아가라. 법무법인 앞에 찾아가는 것도 좋다. 또 정치권이 개입하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개입하면 정치권의 압력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들 중심으로 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문건을 만들었던 민주당이 지금 방송 3법을 발의하면서 방송 정상화법이에요. 이렇게 포장이 돼 있단 말입니다. 사탕 발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KBS가 지금 이사 11명, MBC가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KBS 이사 11명을 21명으로 늘린다. 그럼 10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 10명에 누구를 집어넣을 것이냐. 대부분 보면 친민노총 세력으로 떡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21명으로 늘어난들 국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이사들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사탕 발라가지고 지금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장 강렬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김장겸 의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MBC 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고 그 2017년 8월에 문재인 그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에 따라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장겸 의원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윤기가 들어오자마자 직격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민희 상임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왜 최민희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이 방송3법 개정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나왔던 이슈예요.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보면은 MBC, KBS가 문재인 정권 창출에 기여를 했던 뭐 유튜브, 뭐 팟캐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방송 진행자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네 편만 부르고 저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네, 뭐 안 나가도 사실 아쉬운 거는 별로 없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는 여론 형성에 이용을 해놓고 막상 상황이 바뀌니까는 이따위 법 만들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지금 샤우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지 못했을 때, 즉 박근혜 정부 말기 때 박홍근 법안이라고 특별 다수제에 의해서 KBS 사장, MBC 사장, EBS 사장 뽑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소리냐? 여야 추천 이사가 있는데 야당의 추천,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야당 추천 이사가 1명이나 2명 찬성해 줘야 이 사람이 사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하자는 게 특별 다수제입니다. 특별하게 다수의 찬성을 받아야 KBS, MBC, EBS 사장이 될 수 있게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같이 냈어요. 그래서 이거 KBS, MBC, EBS 구성원들이 이 법 통과되면 이제 정치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줬다니까요. 박홍근 법안이.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집권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이 특별 다수제로 하게 되면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장이 뽑히면 뭔가 좀 국민의 뜻에 좀 이 뜻을 다 수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리버리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입 싹 닦아버리고 현행대로 하세요. 그래서 현행대로 간 겁니다. 그럼 지금. 특별 다수제는 그럼 박근혜 때 나왔던 법안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말기 때 민주당이 특별 다수제를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권을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니까 특별 다수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방송 3법을 들고 나와서 이사수를 늘려서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줄이고 여러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자라고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데코레이션을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온 겁니다. 방송 정상화라고.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숫자를 늘린 그 이사 포션에다가 친민노총 세력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민노총 세력이랑 안 나와있던데요. 시민단체. 시민단체. 원래 그렇게 포장하죠.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그 추가되는 10명의 멤버 중에 방송 현업인 추천이 있습니다. 한국 PD연합회, 한국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술인연합회 여기서 2명씩 카드를 2개씩 주는 거예요. 그럼 6명이잖아요. 엄청난 추천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기자연합회, 한국 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사실상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럼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추천하겠냐고. 민노총이 선호하는 사람을 추천하겠지. 그럼 민노총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성이 있어요? KBS 사장과 이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NHK나 BBC가 다 국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나 사장으로 추천이 되죠. 근데 이자들은 민노총 대표성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도 또 추천 몫이 있거든요. 네네. 4개 있습니다. 4개. 4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KBS, MBC 시청자위원회 그 구성을 보세요. 좌파 세력의 문화진지입니다. 문화진지. 문화전쟁하는 진지. 거기에 왕창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 추천할까요? 민노총? 친민노총이죠. 뭐. 보나 안 보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 3법 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과방위 자리에서 최민희 상임위원장이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머니 소리까지 들으면서 사실 편파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어제 이 난장판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민노총이 다 장악을 하도록 보수 진영은 왜 아무런 일도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사. 예. 이건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 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폐악질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죠? 인구공 사태 일으킨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네, 인구공. 거기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규직 전부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조 가입률이 그냥 민노총 쪽으로 확 쏠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보수우파 이 세력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민노총에 가입하면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사인을 최고 지도자가 준 거지. 그러니까 KBS, MBC 다 민노총 조합원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KBS 같은 경우도 원래 과반수 노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되고 나서 민노총 쪽으로 힘을 확 실어주니까 민노총 조합원 숫자가 훌쩍 뛰어가지고 과반수 노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과반수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민노총 세력을 키워준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사가 휙 한쪽으로 그냥 편파적으로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이 있죠. 아니 그럼 왜 윤석열 정부 너무 답답한 게 이 문제도 해결을 못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전 지금 이 보수층이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잖아요. 최고의 칼잡이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대통령인데 왜 이재명 사법 처리도 아직까지 못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수파 우리 국민들께서 속에 천불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막 임기 중간도 안 됐는데 한동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본인의 항상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되는 운명 같은 게 있어요. 시대적인 운명. 왜냐하면 정치인은 일종의 연예인처럼 있잖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되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을 춰줘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우울해도. 그런 운명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운명,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운명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잘 힘을 맞춰서 네. 이재명 저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 구속시키고, 또는 뭐 조국도 좀 손을 보고 했으면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이 속이 천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개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뭐 다 알아요. 하지만은 다 했잖아. 문재인 정부는 아니어도 왜 그 정권까지 지었는데 왜 이제까지 못했냐? 아우 답답한 거야. 나는 좀 이렇게 시행령으로 나는 그냥 좀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법안으로 저렇게 밀어붙이면은 다 거부권 행사해서 막아버리고 시행령 만들어. 그래서 시행령으로 무슨 또 위헌 위법해가지고 대법원에 쟤들이 제청하겠지. 그럼 그걸 무지하게 끓이게 하는 거야, 그 재판을.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철권 통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시행령 통치, 시행령 통치. 오늘의 키워드 나왔다. 철권 통치.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상임위원장 7개 자리 준다고 하니까 그건 낼름 받고 들어갔잖아요. 상임위원장을 그러면 초선들이 할 수 있습니까? 다 3선 이상이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 특히 예외적으로 최민희는 재선이지만 했지만 민주당이 특별 배려한 건데. 자, 그 상임위원장 7개 자리 준다고 낼름 받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바로 뒤통수 때리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최민희 과방위 상임위원장이 방송 3법 방통위 4법까지 해서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뒤통수 치잖아요. 그럼 이 부담을 누가 안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안게 되는 거예요. 또 거부권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거 다시 제의하세요. 제의 요구권 발동하면은 민주당은 또 어떻게 공격할 거냐? 저 윤석열 대통령 불통 대통령이다. 국민의 뜻을 뭐 받아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들을 필요도 없어. 니들은 아버지 정치 하라 그래. 그래. 뭐 거부권 정치라 그러면 수령 정치라고 같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철권 통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건 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택도 아닌 법안을 자꾸 발의해서 통과시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좀 난데없는 일이 있습니다. 권모 씨라는 분이 국회 국민청원을 하나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발의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국민청원이 거의 20만 명 가까이 다 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에 보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이거를 올리면은 이거 찬성하는 사람이 5만 명 이상이 되면은 이거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능한 겁니까? 아, 이게 그 국회 내에 국회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요.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오면은 네. 이게 상임위에 자동적으로 회부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건은 갖춰졌어요. 근데 네. 탄핵을 이제 관리를 하는 데는 탄핵을 다루는 데는 법사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청래 위원장이 이거를 받아가지고는 탄핵안을 심사를 하겠죠. 아, 그러면 이 또 보세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손으로 가게 되는데 정청래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법사위에 들어오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시원하게 볼을 차겠네요. 그러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3분의 2여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여야 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3분의 1하면 201명. 네네. 201명이 돼야 되죠. 네네. 그럼 지금 이상이니까 200명. 200명. 네, 지금 300명이죠. 200명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야7당 표를 다 합치면 지금 192표. 그럼 국민의힘이 108표니까. 이거 어차피 국회 통과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과는 안 돼도 저는 이게 보수가 지금 전당대회 앞둬놓고 심각하게 분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후보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석열은 검찰 때부터 운이 좋았던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의 운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고 아 역시 운이 좋은 분이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이거 분명히 역공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때 그 탄핵놀이를 가지고 한번 이걸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자꾸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사유가 보면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이거든요. 전쟁 위기 조장은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한 거야. 그거 뭐 이상한 뭐 군사 합의 만들어 가지고는 서로 뭐 이렇게 못하게 했다가 다 당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하고 싱가포르 회담 해가지고 얻은 게 뭐 있어? 그냥 북한의 패만 보여줬지. 맞아.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만 보여가지고 한미 관계만 악화됐거든요. 그때 운전자 노릇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외화부요. 대통령이 특검 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좀 기다리라고 그래도 국민이 계속 의혹을 가지면 특검 자기가 발의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소수 제가 들었는데 그 중앙일보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그 김혜경 씨 그 카드 사용 관련해 가지고는 조만간 일부가 기소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부터 보고 얘기해. 지금 이 권모 씨라는 분이 뭐 개딸인지 아니면 뭐 민주당 당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대충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 1번이 바로 그겁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하는 게 누구야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잖아.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유사시에 자동 군사 개입하겠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한반도 상공에 폭탄을 가득 실은 러시아 전폭기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게 누군데? 지금 우리는 공격 미사일보다는 사드 같은 거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요격하는. 남이 쏘면은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하거나 대한민국이 중국을 침공합니까?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평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럼 전쟁 위기 조장하는 게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고? 이게 탄핵 사유 1번이라고? 이거 전혀 동의할 수 없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이건 전 변호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공수처가 외압 의혹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이 최상병의 과실치사 의혹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면 돼. 그게 나와. 그러면 충분히 완성된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최상병 유족에게 보여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지. 이걸 정치권의 쟁점 아니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이 민주당 행태는 오히려 더 비판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더 수상한 건 이 청원인 주장이 권모 씨 개딸인지 뭐 민주당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치 공세하는 거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이거예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 청원인 자체가.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이런 청원을 왜 할까요? 아니 저는 통과
되면은 오히려 지방선거 폭망할 것 같아서 통과되라 그러고 있어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한나라당에서 무리하게 탄핵 발의했다가 역풍 불었잖아요. 역풍 불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한 사태가 이번에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발의가 돼가지고는 지방선거 때 싹 쓸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그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게 보이지만 이게 만약 통과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국민들이 아주 그 열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권자의 한 160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절반도 아직 못 지난 이 윤석열 정권을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붙여가지고 탄핵시키겠다. 이런 정치 공세를 하게 되면 그동안 투표하고 나서 생업에 바빠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국민들이 이게 뭐지? 내가 찍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왜 탄핵을 한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역풍 불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소수 지금 뭐 20만 명 청원 숫자가 한 20만 명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20만 명이라는 이 소수의 의견을 국민청원을 넣어서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 그러면 나머지 1600만 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당시 찍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하기 힘들죠. 지금 철권 통치라는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 나오는 이유가 국민들이 지금 속에 천불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선거를 왜 했냐고.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선거 하지 말고 국민청원으로 그럼 지도자를 뽑든지 아니면 체육관 선거를 하든지 이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청원은 그러면 자유우파 쪽에서도 좀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어떤 분이 민주당 해산 청원은 안 되나요 했는데 정당 해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과거에 통진당이 해산된 경험이 있는데 뭐 아바이 수령 체제로 가면은 뭐 저기 우리가 아는 어느 당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민주당 해산 청원은 이미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있는 자유민주당이 냈습니다. 이번에. 몰랐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진보당하고 민주당을 묶어가지고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는데 그게 지금 법무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은 통진당 해산처럼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자유민주당이 낸 우리 청원이라고 합니까? 해산심판 청구? 네네. 정확한 위원정당 표현입니까? 해산심판 청구. 청구. 거기 내용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다. 왜 그러냐?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여기서 민중이란 말은 북한에서 쓰는 인민민주주의 말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통진당의 후신이고 지금 또 진보당의 당대표가 누구냐? 최근에 바뀌었죠. 그 여성 국회의원 했던 이정미? 김 누구죠? 그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정희가 당대표 할 때 그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통진당 해산될 때 국회의원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패만 진보당으로 바뀐 것이지 사실상 통진당이다 이거. 그래서 김재현 우리 구독자님들 역시 슬기로우시네요. 김재현 국회의원. 김재현 전 국회의원이 지금 진보당의 당수입니다. 그럼 이게 통진당 아니야? 쉽게 하면 빨간 옷 입고 있다가 노란 옷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진보당이에요. 통진당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안에 든 건 통진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자유우파 진영에서 진보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해산해라. 이런 여론이 있으면 또 국민청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소모적이고 정말 이건 너무나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정권이든 5년 임기의 정권이 들어섰으면은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정권 자체를 그냥 뿌리째 뽑아내버린다고 하면 그건 혁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혁명.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식적인 선거 과정을 해서 지도자를 도출했으면 어쨌든 간에 5년간 믿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줘야지. 또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세력이. 그렇다면 5년을 기다리는 이런 성숙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한 거죠? 왜 이렇게?
저자들은 왜 이렇게 급할까요? 아니 급하죠. 왜냐하면 언제 판결이 지금 4개가 걸려 있는데 이겁니다. 그 위증교사하고 네. 선거법이랑 연말 전에 나올 것 같거든요. 1심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저는 사실 법정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 대표면은 많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 많은 거거든요. 예전에 유창훈 판사는 이상한 판단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게 법정 구속 사안이라고 보기인데 저와 같은 생각을 이제 판사님이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거야 지금 민주당은. 사실 전 변호사님이 오늘 이 각 아이템에 대해서 사실 핵심을 짚어주시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서두르고 성급하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될까봐 구속되기 전에 지금 윤석열 정권을 아랫도리를 쳐서 탄핵에 준하는 사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다급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데 이렇게 서두르면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소화불량 와요. 소화불량 쓰러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아주 이거는 대한민국 정계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이거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뭐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이런 소리는 또 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나경원 의원도 했어요. 네. 저 그때 언론 간담회를 하면서 그리고 보면 난 나경원 의원이 그때 저 얘기를 왜 하는지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의아했거든요. 우리나라 개헌 얘기를 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은 항상 나오기는 했어요. 뭔가 책임 정치를 구현을 한다고. 그동안. 근데 이게 뭔가 정치를 과열시키고 사실 시기를 5년에서 8년 뒤로 늦추는 거지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나왔는데 개헌 얘기가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4년 중임제 개헌인데 지금 우원식이 이 얘기를 딱 하는 거는 원래대로 가면은 대통령 선거 2027년 3월이거든요. 만약에 4년 중임제로 간다면은 26년 3월에 하는 거고 그럼 대선 전국을 25년으로 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언제 재판이 나올지 몰라가지고는 떠는 누군가가 마음을 좀 더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어떤 여세를 몰아붙여가지고 대선까지 가면은 자기네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상에서 지금 나온 얘기 같은데 또 개헌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전문가시니까 지금 만약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고 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 있어요? 아니 보면은 해당 발의를 한 사람 발의를 하는데 그 해당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는 이건 한동훈 후보도 말한 것 같은데요. 네. 현행 대통령에겐 적용되지가 않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바꿔버린다면은 그것까지 바꿔버린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이야기는 이거 바꾸자는 이야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의장도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는 탄핵 정국을 만들면서 4년 중임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은 윤석열 물러가라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보면 국회의장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그렇고 법사위원장 정청래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탄핵 국면으로 조금씩 명분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꾸 맞다 보면 다운되거든요. 이 잽을 너무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회의장이면은 출신 당을 떠나서 뭔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좀 진행을 해야지.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속보, 윤석열 탄핵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론, 이재명 아버지, 최민희 어머니 이야기까지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오늘 이 멸콩TV 보시는 많은 우리 애독자님들에게 정말 지금 상황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